평균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가 있는데 한 달 정도에 만약에 10억짜리가 10개가 거래가 됐어요. 그럼 평균 10억이죠. 근데 어느 달에 10억짜리가 거래가 안 되고 5억짜리가 5개가 거래가 됐어요. 평균 가격이 5억이죠. 그럼 그 달은 기사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오름세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해결 방안 모색하는 보도 저희 미나리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제지 보도를 보면은 마치 주택 공급을 늘리면 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택 공급 만능론을 펼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궁금했던 게 정말로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집이 없는 거죠. 집은 있는데 더 좋은 인간의 욕망에 맞춘 뭐 아파트, 더 큰 평수 이런 개념에서 이제 소득 수준하고 맞춰서 가는데 이제 실질 소득에 맞춰서 정상적인 집값이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수요하고 투자 수요하고 잠재 수요가 동시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냐면 토건 세력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한 작전을 필 때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매집을 하고 가격 담합을 하게 되면 집값을 오르게 돼 있어요. 다만 그럴 때 잠재 수요들이 이어서 수요가 발생을 해야지 그것이 유지가 되겠죠. 그것을 받쳐주는 건 뭐냐면 대출입니다. 대출 조건이 완화될수록 집값을 올리거나 허위로 왜곡시킬 수 있는 작업은 좀 편하네요. 2016년, 17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대출 완화, 양도세 감면이라는 것이 투자나 투기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양도세 감면은 천금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인플레이션이라는 3%의 경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목가격을 오르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사이에서 소득과의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집값의 결정 모델인데 거기서 이제 가수요와 투기 수요와 외국 세력이 가세를 하게 되면 적정 주택 가격에서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버블은 조정을 겪게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집이 모자라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가 모자라는 것이죠. 뭐 주택, 빌라, 다세대 비어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을 보더라도 서울의 전세 매물, 월세 매물 이런 것들이 작년 9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위 보도 때문에 계속 집이 모자라고 이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선 시나리오가 겹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겹치면서 벌어지는 과도기 현상을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살 돈이 부족하죠. 핵심은 겁니다. 네. 경제지가 항상 주택이 부족해요라고 보도할 때 그걸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지 말대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거는 또 사실인가요? 일부는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개념에서 보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서울의 평균 1년의 아파트 선호 입주 물량이 3만에서 4만 수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2만 7천 대였어요. 그러면 집값이 난리가 났어야 되겠죠. 그때 최초로 2011년, 12년에 서울 강남의 미분양이 터지고 주택 가격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쉽게 말씀드리면 적정 주택이 있을 때 유동성이 급증을 해서 대출을 받거나 또 가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경제 상황이 좋게 되면 가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매집행위가 벌어지고 그 속에서 투기행위가 이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모자란다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상승 장면에서 이제 그걸 따라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는데 보통 그것이 3년에서 5년 갑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의 조정이 이제 확실히 될 거라고 보는 수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에 이제 인허가 물량이 있고 착공이 있잖아요. 인허가를 많이 하면 착공을 많이 하면 3, 4년 뒤에 집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2008년도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기간에 평균 아파트 1년 인허가가 3만에서 4만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5만 대가 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집이 안 생기잖아요. 2, 3년 뒤잖아요. 최고 어려운 시기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입니다. 예전에 3, 4만에 비해서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지막 과도기이고 아파트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모자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3년, 2년 뒤를 보면 넘친다. 그 시기에 또 어떻게 될지 시장 상황과 또 맞춰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도 문제를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 경제지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추산해가지고 많이 주택 공급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경제지 보도 보면 주택 공급 관련해서 정부가 단독주택, 뭐 다세대 주택까지 다 끌어서 정말 영원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라고 말한다라고 굉장히 비판 보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세대라든지 소득계층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는 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택 형태의 모두를 공급에 포함해서 정부는 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서울 한남동 이쪽에 나오는 유인빌리지라고 대기업 총수들이 사는
다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더 좋은 거죠. 다세대도 이렇게 더 고급으로 진 데가 있습니다. 한남동 같은 거 가면. 이제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부 학자들이 불안감을 조장시키기 위해서 또 경제지에서 보도를 그쪽으로 건설사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다 보니까 그렇게 허위 보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서울시에 지금 아파트하고 단독 다세대 연립 다 합치면 45% 50% 이상이 단독 다세대 빌라에 사세요. 주거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보도는 허위 보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허위 보도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신고가 허위 보도입니다. 어떤 단지가 신고가가 나온다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확인해 보면 신고가도 있는데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기사가 신고가가 있다고 하면 서칭을 해보면 반 이상은 또 하락한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보도를 안 해요. 두 번째는 이제 통계에서 문제입니다. 부동산 114나 KB 통계는 공인중개사가 불러주는 호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를 조금 더 벌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자꾸 올리겠죠.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갖다가 자꾸 시장에 자꾸 퍼뜨리고 불안감을 조장하니까 실제 가격하고 괴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정원과도 괴리가 있는 것이 밝혀집니다. 통계를 내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동일 가중평균이라는 있고 단순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가 큽니다. 평균 가격권이 있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가 있는데 그 한 달 정도에 만약에 10억짜리가 10개가 거래가 됐어요. 그럼 평균 10억이죠. 근데 어느 달에 10억짜리가 거래가 안 되고 5억짜리가 5개가 거래가 됐어요. 평균 가격이 얼마? 5억이죠. 그럼 그 달은 기사가 안 납니다. 서울 평균 10억 돌파 이러면 그 다음 달은 그러면 10억 얼마 돌파 이어지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월세 매매 물량의 허위 보도가 심각합니다. 2020년도 8월 20 며칠 날 허위 매물 신고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허위 매물이 없어졌습니다. 포탈 입장에서도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집을 두 군데 공인중개사 내면 두 개의 물건이 아니라 포탈도 하나로 정리합니다.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작년 9월부터가 진짜 매물의 현황이죠. 작년 9월의 매물 현황이 서울의 매매 물건이 한 37,000개, 월세가 7,000대, 전세가 한 7,800에서 한 8,000대였습니다. 8월 이후로 6개월 동안 한 번도 시장 코드는 증가했습니다. 물건이. 그런데 시장에서 보도는 뭐 매물이 시가 말라 이런 보도만 나왔죠. 그건 뭐냐면 신축 단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단지, 여기 지역만 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아주 허위 보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경제지의 주택 공급 만능론 보도를 문제라고 저희는 자료를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이제 분명히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정도 마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네네.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이 많은 건 또 네. 사실이니까 그 지점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긍정 혹은 부정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가 궁금하고, 또 시민분들이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 실거주 예정원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악용하는 세력들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 부분, 그거는 좀 실패를 했고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는 제도는 어디서 출발을 하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도산이 나고 이러면 집이 남아돌잖아요. 그 집을 누군가 사서 이 자본의 어떤 동맥경화 현상을 갖다 풀어주고 시스템을 연착륙하려면은 혜택을 좀 줘서라도 동맥경화 현상의 경제 시스템의 브로크 현상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민간하고 협조하는 개념인데, 전제는 불황일 때예요. 건설사가 부도 나기 전에 그때 이제 IMF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뒤늦게 작년부터 임대사업자 폐지 제도를 좀 두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30년 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년 뒤에 서울 피라미드를 한번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라요. 인구 구조를 보면 집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게다가 만약에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역균형 발전 있잖아요. 뭐 세종시로 간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택 가격이 젊은 분들이 중년이 되는, 신혼부부들이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중년이 되는 시기에는 또 새로운 시대가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